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창작의 충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즘 AI 능력 정말 장난 아니죠? 미드저니 같은 AI는 그냥 몇 분 만에 와, 이런 그림이?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을 뚝딱 만들어내고요. 수노 같은 AI는 거의 전문가가 작곡한 것 같은 음악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만화책 한 권을 통째로 AI로 만드는 시대라니까요. 이 기술이 가진 창의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 바로 그 디즈니랑 유니버설이 AI 이미지 생성업체인 미드저니를 고소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캐릭터를 허락도 없이 AI 학습에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법정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소개됐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AI의 입력, 그리고 출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터부터 한번 보죠. 바로 입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도대체 뭘 먹고 배우느냐, 이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AI가 뭔가를 창작하려면 일단 배워야 하잖아요. 사람이 책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AI는 인터넷이라는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에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글, 이미지, 노래 같은 저작물들을 학습 데이터로 삼는 거죠. 네, 바로 이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의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세요. 뉴욕타임스가 챗 GPT를 만든 오픈 AI를 고소했죠. 세계적인 스톡 이미지 회사 게티 이미지도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명 작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방송사들까지 전 세계 창작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내 창작물을 당신네 AI 학습에 쓰냐, 이거죠. 물론 AI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법적인 방패가 바로 공정이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비평이나 연구, 교육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해주는 법리예요. AI 회사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바로 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게 공정이용이 맞나 하고 판단할 때 딱 네 가지를 보거든요. 첫째, 상업적으로 썼냐 아니면 원작을 새롭게 바꿨냐. 둘째, 원작이 사실 정부냐 아니면 창의적인 작품이냐. 셋째, 원작을 얼마나 많이 썼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AI의 사용이 원작이 팔리는데 나쁜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보통 이 네 번째 요소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충돌 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AI가 뭘 배우는지, 즉 입력 문제를 봤다면 이번에는 AI가 뱉어낸 결과물, 바로 출력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명의 자리야라는 만화책인데요.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작가가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이 책의 모든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이 만화책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신청서 한 장이 AI 시대의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국 저작권청이 정말 명쾌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작가가 직접 쓴 글과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배치하고 편집한 부분. 이건 인간의 창작이니까 저작권을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하나하나는 기계가 만든 거니까 저작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 판결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의 저작물. 현재 저작권법의 가장 큰 원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칙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과 출력이라는 두 가지 큰 골칫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다들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어떤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 길로 찾아보고 있어요. 첫째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 둘째는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해법은 역시 시장에 맡기는 거죠. AI 회사들이 창작자들한테 그냥 돈을 내고 데이터를 사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오픈 AI나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은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고 당신네 컨텐츠 쓸 테니 사용료를 내겠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법적인 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의무화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즉 TDM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학문 연구처럼 돈 버는 목적이 아닐 때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허용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기술이 일으킨 문제를 아예 기술로 풀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리 프로토콜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저작권 은행 같은 건데요. 어떤 창작물이 AI 학습에 쓰이면 그걸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다 추적해서 원작자한테 자동으로 수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고 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크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창작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이 모든 싸움은 단순히 돈이나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계가 인간처럼 창작하는 세상에서 과연 인간의 창의성이란 뭘까? 우리는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AI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창작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